이쪽으로는 거대한 신촌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옆쪽으로는 연희동 상권이 있는데 그만큼 대형 상권을 끼고 있는 곳이 말 그대로 한양 도성을 지키는 이 서대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화문까지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 특유의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가 있어서 뭐 음악가, 뭐 영화, 뭐 이런 예술과 관련된 창작가들이 이쪽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울 지역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많은 지역구를 지나가는 경정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임대 수익을 보려면은 뭐 원룸 수익을 보려면은 뭐 어설픈 곳보다는 뭐 이쪽 인근으로 옛날에 그 오래된 하숙집을 매수해서 뭐 현대식 원룸으로 그래서 뭐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나 뭐 그런 개인들도 종종 많이 보입니다. 홍제생활권, 가자생활권, 신촌 충정생활권 지금부터 이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은동, 홍제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하고 사업시 인가를 받고 3년 동안 착공이 안 들어간다면 다시 거래가 풀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가제일 뉴타운입니다.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여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인구가 밀집해서 특히나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 지역 일대 부동산을 가보면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건너편에 있는 연희동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같은 연희동이지만 이쪽에는 차로 한번 올라가면은 이제 돌아서 나오기도 굉장히 힘들고 제가 이쪽에 임장 갔을 때 차를 몇 번 긁었습니다. 굉장히 좁죠. 네,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도 마지막 코너이죠. 누구나 다 아는 부동산 말고 오감스가 임장 다니면서 좋다고 판단한 이 진주 같은 아파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대형 면적 위주로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또 서울 분석입니다. 제가 서울의 지역구들을 돌아가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입지 분석입니다. 입지 분석은 현장 임장이 도움이 되지만 그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임장만 간다면은 헛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2만 보씩 걸어다닌 저 오감스의 집요한 도시 분석을 통해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 녹지가 숨쉬며 명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문화와 교육의 도시 서울시 서대문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좋은 입지에 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통적인 서울의 구도심이어서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현재를 만들어 온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지와 개성 있는 도시가 현 시대의 건축 기술과 만난다면 거대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서울의 잠룡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은 이 서대문구를 아주 집요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공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딱 보고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은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 항공위입니다.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바로 위에서 보고 있는데 이쪽 뒤쪽으로는 연세대 삼거리가 있고 이쪽이 이제 연세대 캠퍼스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화여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분석을 할 때 제가 항공뷰를 어디 위치에서 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위치를 고른 이유는 제가 이 지역을 좀 좋아합니다. 이쪽이 메인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금화터널이죠. 그래서 이 금화터널을 지나서 독립문을 가면은 이제 지척이 강화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실 차를 타고 이 금화터널을 지나가면은 광화문, 서울 도심까지 굉장히 금방 갑니다. 차가 안 막히면은 뭐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서울 도심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쪽으로는 서대문구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제 안산이 있습니다. 이제 안산이 경기도 안산이 아니고 이제 서대문구 가운데에 있는 이제 산인데 서대문구의 거의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구의 권역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쪽에 보시면은 산이 있어서 공기도 좋고 뭐 대학 교수님이나 뭐 의사분들이 많이 방문할 것 같은 뭐 서울에서 보기 드문 뭐 고즈넉하고 고상한 분위기의 깔끔한 작은 상권이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서대문구 임장을 갈 때마다 이제 이쪽에 들려서 맛있는 거 먹고 뭐 파스타도 먹고 뭐 그렇게 먹고 왔던 이제 기억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잠시 보면은 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구석구석의 동네 분위기가 막 좋은 고상한 분위기에 좀 그런 좋은 분위기에 있는 작은 상권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구는 이제 CBD, 서울 도심하고도 가깝고 이쪽으로는 이제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도심과 이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이쪽 인근에서도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2대 상권이 있고 이쪽으로는 거대한 신촌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옆쪽으로는 연희동 상권이 있는데 그만큼 대형 상권을 끼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보시면은 다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대학가 인근이다 보니까 원투룸 전월세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도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전통적인 구도심이어서 구석구석 재미있는 도시의 분위기와 그러한 분위기를 살려주는 개성 있는 상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이쪽 서대문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 서부권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서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서대문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안산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을 기점으로 권역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고 이따가 이 권역별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구는 왼쪽으로는 은평구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종로구, 중구하고 접하고 있고 이제 밑에 쪽으로는 길게 마포구하고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종로구하고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광화문, 바로 서울 도심 CBD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말 그대로 한양 도성을 지키는 이 서대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광화문까지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여의도가 있죠.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여의도역까지 직선거리로 5k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의도 직장인들도 이 인근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을 한번 보자면은 이쪽에는 2호선이 이제 마포구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경계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구역, 신촌역, 이대역, 아현역, 충정로역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3호선 같은 경우에도 일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쪽에 은평구를 지나서 바로 서대문구로 들어오고 있는데 서대문구를 간통해서 이 종로구, 광화문을 지나서 이 강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압구정까지 이어지는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서대문구의 핵심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 서대문구를 잠깐 거쳐갑니다. 서대문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명이 서대문이기 때문에 서대문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도를 보면은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서대문역 역사는 종로구로 들어가 있지만 이쪽은 다 어차피 서대문이기 때문에 이쪽 서대문구 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서대문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경의중앙선도 있습니다. 지선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서울역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려는 분들은 배차 간격을 잘 맞춰서 타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대문구에서 주요 시설이라고 보자면은 초반에 항공부에서 보여드렸던 이쪽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이쪽 앞쪽으로는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쪽 우측으로는 이하여자대학교가 있고 왼쪽 위로는 이쪽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예술대학교, 경기대학교, 서대문구에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상권을 이야기하자면은 신촌, 연희, 2대 상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쪽이 신촌의 대형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촌이랑 2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서울의 대형 상권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현재는 홍대, 연남동, 상수동 이쪽으로 좀 밀려서 약간 화려한 대학 상권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신촌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촌에 울리는 뮤직, 다시 청년 문화 메카로 서대문구도 이제 알고 있죠. 침체된 상권도 활성화시켜야겠다. 옛날에 송골매, 신촌블루스 고향이었던 곳 이런 식의 노력을 막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미 홍대 상권이 굉장히 커져버렸고 이 홍대 같은 경우에도 더 확장을 해서 연남동, 상수동까지 펼쳐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오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은 다시 예전 상권을 찾을 수 있겠죠. 문제는 차량 통행이 아니야. 신촌 세락 20년 차가 다니면 나아질까? 차 없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좀 차를 막아놓고 사람들 걸어 다니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렇게 임대가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신촌의 상권 침체가 2000년대 이후 20년간 지속된 문제라고 하고 2006년도에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어진 민자 역사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점포 분양에 실패하는 등 17년이 넘게 공실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7년이 넘게 공실로 남아있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사회적 손실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정문 근처에 주인 없이 18년 동안 방치된 6층 건물로 유명했는데 새롭게 그래도 회사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잘 쓰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신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뭐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이 상권의 쇠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상권이 커나가고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료를 높이니까 그 상가들도 객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객단가를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은 당연히 손님들은 찾지 않는 곳이 되겠죠. 그렇게 비싸져서 손님들이 찾지 않는 곳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그 상권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임대료 같은 경우 내려와야 되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가 거기서 또 임대료를 안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미 사람들한테 외면이 당한 상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부흥하기에는 좀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오지 않게 중간중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수요와 공급의 굉장히 기본적인 논리이지만 그래도 이 상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권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뭐 오너 셰프나 개성 있는 상가들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다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막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수지 타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인근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 대기업마저도 빠져나가게 되고, 뭐 1인 오너 셰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변으로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서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뭐 신촌에서 홍대로 가고, 홍대에서 상수동으로 가고, 뭐 연남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흩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비싸져서 넘어가고 이러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죠. 신촌뿐만이 아니라 뭐 얼마 전에 핫했던 뭐 경리단길이나 뭐 가로수길, 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길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권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고 충분한 객단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임대료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도 아직도 인근에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화려한 상권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 상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바로 앞에 공시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신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연희동입니다.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중에 활성화된 상권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마포 연남동이 이제 이어져서 이제 연희동까지 상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인근에 뭐 경의선 숲길하고 어우러져서 연희동만이 좀 약간 유니크하고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의 상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뭐 사람들이 찾아가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연희동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재밌는 곳이 많아서 임장을 하면서 돌아다닐 맛이 나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구 성산 그리고 홍대와 이 연희동까지 그 특유의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가 있어서 뭐 음악가, 뭐 영화, 뭐 이런 예술과 관련된 창작가들이 이쪽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희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서대문구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천철 서부선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서울 지역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많은 지역구를 지나가는 경전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연세대, 이 연희, 이 명지대까지 지나가는 노선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었죠.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신촌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연희동이나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없는 곳, 애초에 뭐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추가로 더 생기는 것보다 아예 없는데 생긴다면은 그만큼 파급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지들을 많이 지나갑니다. 당연히 이 여의도를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뭐 노량진까지 지나가고 이 서울대 입구까지 지나가는, 그리고 은평구를 넘어서 일산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곳만 지나가고 있고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이 여의도를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완공까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와 반대로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한선을 지나가기 때문에 아까 서부선처럼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곳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성이 안 나왔는지 예타가 탈락됐다고 나왔죠. 그래도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예타가 탈락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동력은 잃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부터 시작해서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 종로구, 뭐 성북구,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지나가는 노선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선이 이 종로구와 성북구를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게 봤었습니다. 물론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구촌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뭐 지하철을 탈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지하철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지하철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지역의 부가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잘 진행이 됐다면은 27년 말이나 28년대 착공을 전망하고 있었으나,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 중턱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좋게 봤지만, 뭐 제가 좋게 보는 것과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기대를 한 노선이지만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DMC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죠. 지난번에 은평구 지역 분석을 할 때도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이 DMC 역사 개발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DMC 역 자체가 커트로프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이죠. 그래서 DMC 역과 수색역 사이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단절된 상암동 수색지역을 잇는 서북간 광역 중심으로 집중 육성을 하겠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DMC 역하고는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가재유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DMC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롯데몰이 들어오죠. 그래서 은평구에 수색 중산 뉴타운이 조성되고 공항철도 이용객도 많아지고 GTX 2노선 그리고 광북 횡단선 광북 횡단선은 예타 탈락했죠. 그리고 대장 홍대선 등의 DMC역 경유 계획이 발표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대문구입니다. 이쪽에 이제 가재유 뉴타운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DMC역을 중심으로 이 세 개의 구가 붙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쪽에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쪽에 니은자로 있는 것이 수색 증산 뉴타운이고, 이쪽이 이제 가재유 뉴타운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상암동이고요.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여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인구가 밀집해서 거주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부권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겠다. 수색 상암뿐만이 아니고 서대문구에 있는 가재유 뉴타운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망원시장, 전통 상권들과 충돌로 있어서 전 서울시장은 이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정확히 10년 뒤인 21년도에 심의가 통과를 했고, 도시기본계획의 상암 수색을 광역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 압력이 크게 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지역과 상암 지역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해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시켜서 교통, 경제, 문화가 어우러진 서부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업무지구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배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상암동도 있고 수색 증산 뉴타운도 있지만 이 가재유 뉴타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산을 중심으로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이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홍제생활권, 이 좌측에는 가자생활권, 이 밑에 쪽에는 신촌 충정생활권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 이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홍제생활권입니다. 이 홍제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 홍은동, 이 홍제동이 있죠. 이 북한산의 서쪽 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이 광화문, 이 CBD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서대문구 안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홍은동과 홍제동을 사이에 두고 이 내부순환로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 도로에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부순환로가 관통을 하고 있고 이 밑에 쪽을 보면은 이 고가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이 도시 분위기가 약간은 뭔가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싫어하시긴 하죠. 이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위에서 보면은 차가 지나가는 게 다 보이고 차량 소음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순환로가 인근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제 악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홍은동과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순환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점, 이것이 입지에 비해서 약간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홍제역에 있는 이 통일로를 보시면은 이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은평구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은평구에서부터 이어지는 긴 도로이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강화문하고 이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쪽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CCTV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여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우측이나 밑에 쪽이 다 산이기 때문에 이쪽에 도로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강화문하고 이어지는 도로가 이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평구와 더 넘어서 삼성지구까지, 그리고 이 서대문구까지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강화문에 가려면은 이 도로 하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는 도로로 유명한 곳입니다. 마침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20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CCTV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대문 쪽을 보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 같은 경우에는 쭉 뚫려 있는데, 이렇게 퇴근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서울 도심하고 연결된 통일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홍제동 쪽은 이제 강화문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은평구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로가 차량 유동량이 높은 편이어서 은평구에서 이 은평세길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통일로의 정체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홍제동 같은 경우에도 호재로 받아들여 볼 수도 있겠죠. 은평세길 같은 경우에는 이 은평 뉴타운 밑에 쪽으로 해서 강화문에 있는 CBD까지 이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유동량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유동량이 두 군데로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의 은평세길이 만들어진다면 서대문구의 홍은동, 홍제동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구 홍제동 권역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신다면은 이 통일로에 붙어 있는 아파트일수록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홍은동, 홍제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격들은 아무래도 다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입지를 먼저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그래도 유익 있게 보는 것은 이 재건축, 이 홍제 3구역입니다. 이 홍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왕 아파트랑 인왕궁 아파트가 있죠. 뭐 25년도 하반기에 착공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11개 동 634세대 현대건설이 짓는 인왕산 로열 포레스트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받고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3년 동안 착공이 안 들어간다면 다시 거래가 풀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래는 가능하지만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비례율이 낮아서 사업성이 좀 낮은 편이고, 요즘 뭐 어느 사업지나 마찬가지죠. 뭐 공사비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건설사에서 이야기한 분담금은 평당 512만 원 정도였는데 평당 800만 원대로 올라갔다고 하죠.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다 보니까 아파트가 잘 지어진다면은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홍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유심히 보고 있고, 뭐 이 무학지역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3호선 역세권 아파트로 만들어질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은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이 통일로하고 접해 있고 이 무학지역 역세권이어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홍제 3구역 정기총회도 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하고 이 일대의 노후된 주택들까지 한 번에 합쳐가지고 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노후된 주택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이쪽이 바로 통일로가 지나갑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강화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핵심 도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아파트를 등지고 가면은 이렇게 무학지역이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제 권역, 특히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강화문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에 새로 생기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쪽으로 쭉 가서 독립문을 지나가면은 이쪽에 경희궁 자이가 있죠. 이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지만 한강 이북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화문과 가깝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고가의 거래가 되지만, 무학재 같은 경우에도 강화문까지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제 3구역은 비례율도 낮은 사업지이고, 뭐 하필 요새 정비 사업이 사정이 안 좋을 때라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서 뭐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정비 사업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자지역입니다. 뭐 가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재동 뉴타운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죠. 뭐 가자동은 이제 북가자동과 남가자동으로 나뉘어지고, 뭐 서대문 서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은평구 그리고 마포구하고 접하고 있는 이 DMC 권역에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이 가젤 뉴타운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DMC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의 베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서대문구 내부에서는 이 DMC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수혜지이기 때문에 뭐 많은 관심이 쏠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불광천이 있죠. 이렇게 집 앞에 천이 있다는 것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뭐 서울 한복판에는 사실 산책할 곳이 잘 없는데, 이러한 천혜의 잔이 있다는 것은 분명 부동산 집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가젤 뉴타운입니다. 가젤 뉴타운은 상대적으로 좀 진행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만들어진 지는 조금 지난 좀 기축 아파트들인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은 이 모든 아파트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30평대 9평 기준으로 이제 11억에서 12억 초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실거주 수요가 많은 곳인데,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하방 경직성이 높고 나아가서 상승 요건도 있는 곳입니다. 전세랑 매매랑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사버리지, 뭐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상승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곳이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큰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파크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퍼즐이라고 하는 가젤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2007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12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었는데 19년도쯤에 이제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으로 검토되면서 뭐 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도 겪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추진위가 2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는데, 뭐 조합 이번 선출 과정에서 뭐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2년 8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드디어 받아서 이제 본 계대에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는 충분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7구역 8구역까지 다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100%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가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점은 없지만, 굳이 단점을 하나 뽑아보자면은 이쪽에 DMC역이 있지만 이쪽 뒤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600m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이 뒤에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근린공원 이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한 1km 정도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뭐 도보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약간 좀 먼감이 있다. 그러면 뭐 이쪽 뒤쪽에 가자역을 이용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가자역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이죠. 그래서 이쪽 일반 노선이 있는 이 DMC역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이 가자역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애매합니다.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위에 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멀죠. 이 DMC 에코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부선이 이쪽 명지대 쪽에 들어갈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젤 뉴타운에서 좀 애매했던 부분, 이 교통편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특히 이 위쪽에 있는 아파트, 이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역세권도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여의도로 한 번에 이어지는 역세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동작구 말씀드릴 때 이제 상도 4동도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여의도로 가기 위해서는 명지대학교 있는 쪽으로 와서 지하철을 탈 것이기 때문에 서부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 충청생활권입니다. 신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젊은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쪽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명문대이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도 고향에 잘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뭐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신촌 일대가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뭐 다른 동네로 가지도 않고 이 일대에서 눌러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뭐 그래도 되는 게 여기가 뭐 교통편도 좋고 서울의 중심 상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그래서 뭐 결국에 뭐 졸업 후에도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연세대 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사회초년생까지 뭐 원투룸의 전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와 이대 뒤쪽에는 이 안산 때문에 연희동이나 뭐 이대 후문 쪽에는 이렇게 구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릉지에 원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뭐 전통적인 명문 대학가답게 뭐 과거 하숙 시절부터 지금까지 원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뭐 제가 뭐 현장을 가보면은 이제 뭐 옛날에 하숙이라 불리던 이런 임대 사업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에 뭐 CBD 직장가도 가깝고 또 대형 상권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일대는 뭐 4계절 내내 원룸이나 투룸, 뭐 전월세를 구하는 직장인 수요가 고정적으로 있고, 이 인근의 대학가들, 연세대, 이대, 서대문구는 아니지만 서강대나 홍대도 있죠. 이 총 4개의 학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특히나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 지역 일대 부동산을 가보면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만큼 학생들의 원투룸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면은 뭐 좋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반대로 노후 준비를 하시려는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 뭐 작은 주택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인구수가 줄어서 대학도 없어지는 세상이라지만 제 생각에는 뭐 연세대, 이대, 홍대, 서강대가 없어지진 않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 수익을 보려면은, 뭐 원룸 수익을 보려면은 뭐 어설픈 곳보다는 뭐 이쪽 인근으로 뭐 노후된 주택을 매수해서 새로 리모델링이나 뭐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안정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손바뀜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오래된 하숙집을 매수해서 뭐 현대식 원룸으로 뭐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나 뭐 그런 개인들도 종종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 사업을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죠. 또한 뭐 홍대, 연남, 뭐 연희 쪽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활용한 뭐 공간 대여나 뭐 에어비앤비, 뭐 단기 숙박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연희 IC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쪽이 연희 IC가 있고 이쪽에 있는 연희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우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릉지이고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이 있다면은, 이 좌측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고 고급 주택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희동이라고 할지라도 이 오른쪽과 왼쪽이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임장 갔을 때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들었던 말이, 여기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거주를 하고 계셨어서 뭐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뭐 미사일도 피해가는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웃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는 고급 주택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동네 분위기이죠. 지금 보시면은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연희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주택들 사이에 있는 좀 개성 있는 상권들도 많이 생기고 유니크한 곳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즈넉하고 고급적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연희동 상권들을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시죠. 건너편에 있는 연희동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같은 연희동이지만 이쪽에 차로 한번 올라가면은 이제 돌아서 나오기도 굉장히 힘들고, 제가 이쪽에 임장 갔을 때 차를 몇 번 긁었습니다.
굉장히 좁죠. 그리고 연희동 같은 경우에도 교통편이 좋지가 않죠. 뭐 이쪽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홍대 입구역이 이쪽에 있는데 연희동 중심부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직선거리로 1.4km가 나오죠. 그만큼 역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는데 이쪽도 이제 서부선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희동 같은 경우에도 삶의 질이 너무 좋은 곳이지만 지하철이 없다는 게 굉장히 단점이었는데 이렇게 서부선이 지나가게 된다면은 그러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한 점이 채워지고 단점이 없어진다면은 부가가치의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선이라는 노선이 이 서대문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구에서 이 지하철이 없는 불모지에서 이 적재적소로 들어가는 느낌이라 이 서부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서울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모양새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연희동 인장을 다니면서 이제 아파트 분양하우스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상담사가 이쪽 이 연희동 지역을 설명해 주면서 여기 다 좋아요, 뭐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라고 하길래 제가 없는 게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여기 학교랑 지하철 빼고 다 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그냥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었는데 그게 참 부동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절망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랬던 연희동이 이제 현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정비사업 하면은 부가현 뉴타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쪽 이대역, 아현역 사이에 위쪽으로 부가현 뉴타운인데 이 밑에 쪽은 아현 뉴타운이죠. 그래서 이 아현 뉴타운이랑 부가현 뉴타운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지역이고 이 지역 구조조차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경계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있죠. 밑에 쪽 같은 경우는 마포구고 위에 쪽은 서대문구입니다. 과거에 제가 마포구 지역 분석할 때 이 아현 뉴타운을 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가현 뉴타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구역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가현 1-1구역 힐스테이트 신촌 아파트이고 1-2구역이 신촌 푸르지오, 1-3구역이 이편한 세상 신촌입니다. 현재 2구역 3구역은 이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총 5구역을 부가현 뉴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구역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 3구역 하나가 이 1-1구역, 1-2구역, 1-3구역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2구역 자체도 굉장히 큰 구역이고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진행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인근에 구축 아파트들도 있는데 여기 두산 아파트도 있고 신촌 럭키 아파트도 있죠. 이렇게 인근에 신축이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할 때에는 이 매수 금액과 만약에 이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간다면 추후 분담금까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근의 신축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아현 뉴타운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아현 뉴타운은 마포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 아현 뉴타운이 더 상급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바로 인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아현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와 이 부가현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 금액 격차가 더 이상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축 아파트나 아직 개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지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점들을 이제 깊게 고려해서 투자 금액을 산정해야 되겠죠. 뭐 간단하게 가격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부가현 뉴타운의 이편한 세상 신촌 같은 경우에는 9평, 30평대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금액대가 14억 5천에서 뭐 최고가로 보자면은 뭐 20억대도 있지만 딱 하나 나와 있는 것이고 보통 이제 17억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바로 이 대로변을 두고 이편한 세상 신촌과 마주보고 있는 마포 더클래시 같은 경우에는 9평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대가 18억, 19억 정도 하고 가장 낮은 금액대가 이제 17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2, 3억 정도의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같이 상승하거나 뭐 같이 하락할 수는 있어도 뭐 격차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유지되면서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코너이죠. 누구나 다 아는 부동산 말고 오감스가 임장 다니면서 좋다고 판단한 이 짐주 같은 아파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이 서대문구 가재일 뉴타운에 있는, 가재일 뉴타운 옆에 있는 DMC 한양 아파트입니다. 옛날에 제가 임장을 갔을 때만 해도 그냥 한양 아파트였는데 뭐 저쪽 고양시 아파트도 DMC가 붙을 정도로 DMC를 붙이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이 인근으로는 아파트에 다 DMC가 붙었죠. 하지만 이 한양 아파트는 이 정도면 DMC가 붙을만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DMC역이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4번 출구하고 직선거리로 500m 차이가 납니다. 이 뒤쪽이 다 가재일 뉴타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재일 뉴타운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보다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 이 DMC 한양 아파트만 구축 아파트예요. 제가 아까 가재일 뉴타운 말씀드릴 때 굳이 단점으로 하나 뽑았던 게 지하철이었죠. 하지만 이 DMC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 이 DMC역과 이 수색역 사이로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뭐 롯데몰이 들어온다고도 하죠. 이러한 개발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개발 사업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구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뒤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보다도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쪽이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면은 이 인근에 있는 가재 뉴타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DMC 한양 아파트의 40평대 아파트가 10억대인 거를 감안해 봤을 때 현재로서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금 용적률이 223%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상한 용적률이 300%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이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이 13.8평입니다. 거의 14평에 가깝다는 것인데 아파트의 구성을 보면은 거의 대형 면적 위주의 아파트여서 대지 지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 다양한 조건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준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넓은 도로 앞에 접하고 있고, 쪽 가면은 이렇게 DMC 한양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다 대형 면적 위주로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렇게 폭이 넓죠. 물론 중층 아파트여서 용적률이 높지만 대지 지분이 넓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DMC역 인근으로 이제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니까 뭐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니만큼 아파트 인근으로도 개발 압력이 큰 지역입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를 그냥 두진 않겠죠. 물론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역세권 인센티브를 받는다면은 뭐 사업성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DMC 한양도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근의 신축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옆에 있는 이제 DMC 레미안 2편안이랑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DMC 레미안 2편안 세상 뭐 국평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금액대가 10억 8천이고 가장 높은 금액대가 15억입니다. 지금 거의 한 13억대에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MC 한양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단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총 660세대의 6개 동이고 최고 15층까지 있는 아파트입니다. 87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은 충분히 지났고요. 용적률이 이제 223%인데 건폐율이 21%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러한 용적률이 차 있는 아파트를 볼 때는 이게 대형 면적이 들어가 있는지, 그 대형 면적이 몇 세대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22평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가 하나 있죠. 뭐 이런 경우는 저 처음 보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26평으로 보자면은 26평 같은 경우에는 201세대,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226세대, 그리고 38평 같은 경우에는 76세대, 그리고 41평 같은 경우에는 156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6평, 201세대, 22평까지 포함하면은 202세대인데 총 660세대 중에서 202세대를 제외하면은 다 3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후에 이제 사업성이 어떻게 해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평 기준 112제곱미터를 봤을 때는 가격대가 가장 낮은 게 8억 1천, 그리고 가장 높은 게 8억 5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억대 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때 똑같이 3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면은 뭐 지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안전마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42평짜리를 보더라도 가장 낮은 금액이 10억 2천이죠. 가장 높은 금액이 11억입니다. 딱 10억에 42평짜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대지 지분이 넓을 테니까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는 것은 뒤쪽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안전마진이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 뒤쪽에 있는 위치보다 이 앞쪽에 있는 입지가 더 좋고, 그리고 역세권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아파트이죠. 그렇다는 것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뭐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은 뭐 가재 뉴타운 인근으로 뭐 얼마 안 남은 재건축을 했던 구축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뭐 오히려 뒤에 있는 가재 뉴타운 아파트들보다 입지가 더 좋아서 더 높은 부가가치가 기대되고, 뭐 인근의 뭐 대형 개발 호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입지이다. 뭐 용적률이 높고 요즘 정비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뭐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리스크는 있겠지만, 뭐 대지 지분이 넓은 만큼 뭐 내가 사는 곳을 줄인다든지 등 뭐 다양한 방법으로 분담금을 높게 책정 안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은 현재 뭐 주변 아파트와 시세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의 서대문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영상 특성상 제 양에 찰 때까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집요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더 집요하게 분석을 한 이야기를 발행하고 있으니까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프콘에서 오감스의 부동산 다큐멘터리를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